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좀 읽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결국엔 잘 못하는 영어책을 따로 구입을 해야 했어요.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딱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영남이라는 과학자 번역가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카이스트를 왔는데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과학고급을 갔다가 또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하고 나중에 그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알라딘 있다가 번역가를 한 친구인데 되게 서평을 잘 써요. 서평에다 나쁜 얘기 안 쓰잖아요. 저도 이런 서평을 쳐서 줄여서 서평해야 된다고 믿는 친구 사람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우리 존재 자체가 대멸종에 일으켜 있다는 결론은 매우 냉정하고 담담하여 오히려 더 충격적이다. 이 책의 결론이 이거죠. 우리가 우리 존재가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현실을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 책의 중점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다른 과학자 책보다 더 좋은 게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든 개구리, 어디든 박쥐 이런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 거기 하는 네가 왜 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니까 다 항상 환영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다른 진짜 이걸 하는 과학보다 더 많은 걸 보고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서술할 수 있었죠. 올해 퓰리처상 일반 논픽처 부분 수상작을 뽑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 그냥 훌륭한 칭찬이고요. 원래 그 칭찬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다만 번역이 별로라서 속상한데 저는 그냥 괜찮을 것이다. 문단이 매끄러운 둘째치고 가령 개구리 목을 개구리 질서로 어울리는 대목들에서 한숨 쉬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그걸 잊게 할 만큼 스토리텔링이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니까 예의가 발라서 이런 얘기 했고요. 저는 번역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자 줄 수 있죠. 자기 초보고 자기 전공이 아니면 출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출판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구리 목을 개구 질서로 사실 생각하고요. 종속 과목 강문제 했잖아요. 학교 때 배운 겁니다. 종속 과목 강의가 종이 그러니까 교배에 관한 거고요. 수업과 강을 약간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옛날에 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문은 되게 정확하죠. 동물 설계도에서 동물의 물은 38개가 있었고 3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목이 바로 그 오더거든요. 그냥 다른 건 좋은데 하필 오더가 너무 잘하는 단어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개구리 질서가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번역자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전공이 아닌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책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자책으로 봐가지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챕터 2에 보면 털은 굉장히 짙은 갈색이고 1000만 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털이 1000만 년 뭐가 되겠는데 그래서 만년이었고요. 제가 어디서 찾아봤어요. 만년이었고 백악기의 제3기 104에서 백악기 제3기의 KT라고 한다는 백악기의 제3기라 백악기 제3기. 그 백악기하고서 제3기 넘어가거든요.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개의 이빨이 난 아모라이트를 토대로 보면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 문어라고 볼 수 있다. 대충 알아질 수 있는데 정확히 보니까 아모라이트 이빨이 9개인 것을 보면 이것은 9개 이빨이 난 아모라이트 보면 어떤 아모라이트 이빨이 4개, 어떤 9개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행이고 아모라이트는 40년간 산다고 배웠는데 그 옛날 산 걸 두고 40년 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6,500만 년 전에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모라이트를 40년간 연구했는데 워낙에 자기 있거든. 그 다음에 신천지 변이설은 그게 훌륭한데 신격변설이고 심리학자는 층약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또 층상학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억 년의 지지학적 시간을 했는데 지구 역사가 46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억 년 역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5억 년입니다. 왜 빌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번역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가 고대의 삶이라는 뜻인데 고대의 삶이라 고대의 생명. 삶과 생명이 똑같이 라이프 써서 그런데 그냥 그걸 신생대는 트라이스 주라기 배가 필요 안 한다는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 같은 거 같고요. 아모라이트는 얕은 바다에서 약 30억 년을 또 달았으면 30억 년이 아니라 뭘까요? 네, 도대체 누치했잖아요. 근데 일정한 패턴의 실수를 하고 계세요. 열정으로 인한 영향, 열, 어둠, 추위, 물의 화학적 성질 변화,
멸종의 영향이 암모나이트에 어떤 양성을 불러일으킨지 불확실하다. 명확하지 않은데 멸종을 일으킨 충격, 열, 어둠, 추위, 물의 화학적 성질 가운데 어느 것이 암모나이트의 영향을 끼치는지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대멸종이거든요. 헤르니아에서 고생된 중생도 넘어올 때 19%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19이 아니라 원래 9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90%가 훌쩍났는데 19%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쓰죠. 90%는 사라지니까 이런 소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챕터의 제목이 낮아지는 산성도인데 이게 아주 복잡해요. 산성도가 낮아지면 산성이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구나. 근데 높아지는 산성도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잡한데 어쨌든 제목은 드로핑 엑시디에서 떨어지는 산재에는 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물권 투어라고 한다 해서 뭐냐면 미국에서 생물권을 한번 인工생물권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피어 투어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서 고유 명사예요. 번역할 수 없는 번역할 수 안 되는 건데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약 12여 년 전부터 보험약까지 있었던 대학 개각기의 중반에는 1억 2천만 년에서 9천만 년 동안 지속된 대각기 중계점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챕터예요. 끝부분에 보면 무당벌레가 나오고, 어떤 나무 한 종에만 950점 넘는 무당벌레를 수집한 적이 있대요. 무당벌레 주로 나중에 왜 점수로 나누잖아요. 그 950점 있으려면 점이 950개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딱정벌레였고요. 이때 이 나무 한 종에만 950점이 넘는 딱정벌레를 수집한 적이 있다. 이건 딱정벌레 5분일만 이 나무에 의존하고 다른 딱정벌레는 다른 나무에 산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멸종을 시간이 여러 가지 왜 멸종이 걸렸을까? 멸종이 있는데 왜 그걸 잘 모르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멸종의 시간이 걸린 사건이 두 곳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멸종의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건 정말 좋은 책이고요. 내 좋은 책이고 이 책 말고도 사실 좋은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6번째 대멸종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사실 그 전에 다시 대멸종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멸종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뿌리와 이파리라는 숲에서 나온 대멸종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MID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EBS 아키프라임을 정리한 생명진화의 끝과 시작 멸종 무지 두껍고 그냥 무지 얇아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정리가 좀 잘 돼 있고요. 이건 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 흐름을 쭉 따라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책으로 더글러스 애덤스와 누가 쓴 마지막 기회란에서 멸종위기 동물 추적이 있거든요. 큰 것만 읽으신다면 이 책을 이미 읽으셨다면 이 책 보는 게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야선에서 미래소음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책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송기원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네, 송기원 교수 번역의 습관이라 제가 안 팔리는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 이걸 하고, 이전도 하고, 이제 본 책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멸종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어? 6번째 멸종. 오늘 괜찮죠.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는 방법은 말을 빨리 하는 거죠. 말을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은데. 네? 그래요? 배고파서 이렇게. 6번째 대멸종이 주제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6번째 대멸종에서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멸종하지 말아야 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 같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고요, 미생이란 만화 15회와 16회 제가 출연합니다. 이태호 씨가 정말 저를 그렸어요. 하나만 안 똑같은데 얼마 전에 미장원을 갔다가 아주머니의 영업에 넘어가서 파마를 했어요. 오늘 강의와 상관없 근데 너 왜 나쁜 캐릭터야? 저기서 되게 나쁜 캐릭터여가지고 너 왜 그렇게 그러냐니까 뭐 강자님 인상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나쁜 캐릭터죠. 저는 인상과 상관없이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행위에 대신에 모든 기회를 해야 하는 문제를
주시면 24시간 안에 답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시민이 돼가지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멸종. 그러면, 네, 멸종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멸종 신나는 단어야. 이런 생각도 없잖아요. 이렇게 멸종 그러면 되게 음침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막, 그런 단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멸종이 정말 나쁜 거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파미니아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눈에 머리에 눈이 5개나 있고요. 이 주둥이가 앞으로 코끼리 콘처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집게팔이 있어요. 뭘 잡아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넣겠죠. 우리가 헤엄을 치러 가면 옆구리 막 꼬집고 이런 동물이에요.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그런 바다에 들어서 헤엄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아노말로 카리스인데 길이가 1m 되거든요. 최근에는 올해 2m짜리 발견했어요. 그 헤엄을 치러 딱 들어가면 우리 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입으로 우리 사각 위에서 이런 깨물어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긁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 아노말로 카리스나 이렇게 오파미니아가 바글바글 되는데 제 딸한테 보여주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런 바다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몇억 년 전에 다 멸종했고요. 근데 그때 바다에 보면 이제 그 아노말로 카리스나, 또 오파미니아, 더 멋지게 생긴 마렐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루시게니아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먼 조상인 그 피카이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얘가 사라졌어요. 38개의 동물 문 중에 얘가 하나 사라졌거든요. 37개가 남았는데 얘가 사라지지 않고 이 친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척추가 있는 동물들이 그 다음에 진화가 되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새동물에 속하는 오토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는 아무도 이런 바다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으니까 만화가 홍수구가 자기 딸은 들어갈 거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중심부터 간이에 쓰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책에서 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멋진 장면이지만 되게 바다 속이 이쁘진 않잖아요. 친구들 많은 살도 없고 그런 데는. 이런 데를 살고 있었으면 지금의 살 틈이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쟤네가 갖고 우리가 무슨 처벌을 만든다는 게 그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0만 원짜리 공룡 모형 이거 사요. 집사람 몰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사도 거짓말 수가 있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내게 아니라 박물관 거야. 잠깐 갖고 빌려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공룡을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매일 공룡 캐러 가기도 하고 공룡 화석을 캐러 가야겠죠. 하지만 공룡이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공룡들이 막 뛰어노는 그 호숫가에 딸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되게 무서운 육식 공룡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초식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크라톱스라 가지고 나무 먹던 공룡인데 얘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해가지고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오히려 주고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파충류고 파충류는 젖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 나무를 먹어서 우리의 소가 먹을 풀도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없어졌어요. 할머니들이 왜 공원에 가서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나 고양이한테 먹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공룡이 살아남아있다. 이거 할머니가 가서 공룡들아 얘기 먹어라. 고기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고기를 얻어먹기 전에 이 할머니까지 얘네들은 드시려고 할 거예요. 되게 얌전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얘네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공룡이 아무리 좋아도 뭐야 내가 없는데. 공룡을 좋아할 내가 없잖아요.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되게 마네의 풀바지의 식사라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물론 아름다운 건 뭐 이분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근데 우리가 없고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6,500년 더 버텨가지고 그다음에 머리가 똑똑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파충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바깥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상상도 못한단 말이에요.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예술도 하는 거죠. 멸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쁜 일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는 과정에 생긴 어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멸종은 계속 있어야 하지만 자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누가 멸종해서 빈틈이 생기면 그게 뭐가 새로운 걸 채워나가죠. 근데 그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진화라고 할 겁니다. 건축가 주는 유럽 보면 건물을 쭉 파가지고 또 화병도 올려놓고 그림들 건너고 그러잖아요. 이걸 니치라고 하죠. 우리 말하는 벽감이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워서 한자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석쯤 되거든요. 번역할 때 그 빈틈 구석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생태학이랑 또 복잡한 말을 써요. 에콜로지컬 니치라 가지고 생태적 지위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생태적 기회를 생태적 구석, 생태적 빈틈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난 나무에도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 수 있는 게 다른 자리를 찾아오고 사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다른 방식의 집을 짓고 다른 걸 먹기 위해 살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죠. 이 건물에도 다 다른 직종의 사무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홍합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 속에서 조개 같은 거 잡아먹고 어떤 새는 발에 물도 묻히지 않고 같은 갯벌이지만 그래서 다양한 새들이 그 안에서 버틸 수가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각기 다른 니치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니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은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옛날에 먹이 사슬 그러면 얘가 얘 이렇게 이런 단선적이었는데 요즘 아마 이름을 붙였으면 푸드체인이 아니라 푸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망으로 이어졌으니까. 이 먹이 사슬에서 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멸종해 버렸어요. 얘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얘가 멸종하면 얘를 먹던 다른 친구들은 얘를 못 먹지만 그 다른 애들을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또 얘가 먹어 치우던 이 친구들은 자기 적이 하나 없었지만 여전히 다른 적들이 남아있어서 그 생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얘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 한 층이 단체로 없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 거거든요. 얘가 쑥 없어지면 이 친구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없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먹을 잡아먹던 이 친구들은 살판이 나겠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아래 먹이도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사라지고 얘도 결국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사라지면 문제가 아닌데 누가가 단체로 구석이 크게 생기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기 뭐예요? 바로 대멸종입니다. 멸종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대멸종은 전혀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연에. 지금까지 지구 역사가 46억 년쯤 전에 시작해요. 46년쯤에 처음에 캄브리아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쉽잖아요. 옛날 생물의 시대, 중간 생물의 시대, 새로운 생물의 시대가 되는 거죠. 고생대는 또 캄브리아기, 오도비스기, 실루라기, 대봉기, 소통기, 페른기, 중생대, 트라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기서 나름대로 다른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멸종한 거예요. 크게. 근데 이건 완전히 큰 멸종이고. 고생대가 한 5억 4,300만 년 좀 전에 시작해요.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5억 4,100만 년, 어떤 책은 5억 4,700만 년. 수십억 년에서 몇백만 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억 4,300만 년이 외기 좋으니까 543이라고 써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전체 지구 역사에서 현 캄브리아가 끝났어요. 캄브리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고생대가 쭉 되는 거죠. 근데 고생대 좀 얘기가 끝나버렸잖아요. 중생대는 더 짧게 쑥 지나고 맙니다. 신생대는 그야말로 휙 지나고 마는 거예요. 전체 지구 역사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캄브리아기 이전에 선 캄브리아가 이만큼이고 고생대 요만큼, 중생대 요만큼, 신생대 요만큼이죠. 책에 보면 끊임없이 실루라기, 대봉기, 오두스만 나와요. 근데 이게 읽다 보면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서를 알면 그 인생이 편해지죠. 근데 캄브리아기, 오두스기, 실루라기, 대봉기, 소떡기, 페른기, 트라이스, 쥐라기, 백악기, 후도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순서는 외워야 되잖아요. 학습은 암기잖아요. 외워야죠. 지금 수업 들었으니까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때 많이 외워보시면 다 외울 때는 뭔가 방식을 쓰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쓴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오다가 컴이잖아요. 컴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캄이 됩니다. 캄이 오다예요. 캄 오실 때. 했어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유치한 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자, 오르드스기 실루라기의 뭔지 모르겠어요. 캄 5가 뭐지? 7이 뭐지? 몰라도 돼요. 그 책에 나오니까. 책에 나오니 보면 되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르드스기 끝난 다음에 엄청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85%가 멸종했어요. 그 다음에 대봉기가 끝났을 때 70%였어요. 대봉기가 바다에 살던 생명들이 육상에 올라왔을 때예요. 그 다음에 석탄기거든요. 상어하고 나무하고 어떤 게 먼저 생겼을까요? 나무. 상식에 있는 민주주의의 당입니다. 나무는 훨씬 단순하고 상어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생긴 사람은 상어라고 대답하겠죠. 나무라면 뻔한데 물어봤습니다. 나무는 약 3억 5천만 년에 나왔고요. 상어는 4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아니, 동물들은 식물, 나무가 만들어서 산소 갖고 숨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산소의 70%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 있는 미생물과 바다에 있는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육상의 30%만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술좀 깎아가지고 그 골프장 만들어도 되겠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산소가 이만큼인데 바닥에 이만큼 나오는데 요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석탄기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무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근데 기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처음 생겼기 때문이지 뿌리가 되게 빈약했어요. 위에가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도미노처럼 쓰러져가지고 계곡에 쌓이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으면 썩어야 되잖아요. 썩지를 못했어요. 나무가 썩으려면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미생물들은 많았지만 나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썩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 생긴 게 바로 석탄이죠. 석탄기 이전에는 나무가 없어서 석탄이 안 생기고 석탄기 이후에는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있어서 석탄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이때 다 생긴 걸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등기 재멸종이에요. 아까 왜 폐등기 제3 여기 있죠. 고생된 중생 넘어올 때 이때 95%가 멸종했어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멸종이었죠.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가지 동물이 살고 있었다면 95가지 동물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5가지 동물은 띄엄띄엄 몇 마리씩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얘네끼리 자기들끼리만 유전자 섞이고 또 저기서 자기들끼리 유전자 섞여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지 종류가 살던 땅에 5가지만 살아남아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했던 계기가 된 거죠. 우리한테는 정말 고마운 시기죠. 우리가 멸종된 게 아니니까요. 딴 동물 멸종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가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트라이스기 끝난 다음에 80% 멸종하고 초등학생도 잘하는 백악기, 제3기 멸종의 70%가 멸종해요. 이때가 뭐 꽝 부딪혀서 공정이 멸종할 때였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의 역사를 한 38억 년쯤 돼요. 그래서 우린 감이 잘 나오잖아요. 35년, 38억 년이요. 38억 년을 1년으로 축소해서 한번 짜보면 38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따보면 달은 엄청나게 커요. 이런 달이 아직 저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었거든요. 조수 간만에 쳐도 엄청나게 컸겠죠. 지구 어디에도 초록색과 파란색은 없었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니었어요. 저 바다가 생겼을 때만 해도. 하늘은 붉은색이었고 바다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흙탕물 같은 거였어요. 금속에 막 떠돌아다니고 붉은색에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개는 우리 지구의 색깔이 아니었어요. 1월 1일 0시쯤 됐을 때 38억 년 전에 지구가 어떤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기름주머니에 RNA가 들어있던 거죠. 그것은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가요. 한까지 3억 년이에요. 거의. 그래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다가 좀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5월 달쯤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시아노박테리아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뿜어낸 산소들이 바다에 떠다니던 온갖 금속과 결합해서 쭉쭉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럼 철광석 지대가 되는 거예요. 소호주에 있는 철광석 지대가 그때 생깁니다. 8월 말쯤 되니까 바다가 투명해졌어요. 하늘은 파래졌고 지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생명들은 위기에 빠지죠. 옛날에 산소가 생기면 그 산소를 금속들이 책임이 져줬는데 산소를 책임질 그들 금속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산소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생명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산소는 독이거든요. 멀쩡한 세판에 산소가 결합하면 녹슬어서 부서지죠. 양초에 산소가 결합하면 타서 없어집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자 산소가 결합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체가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하는데 그게 바로 성이에요.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두 쌍이 만나니까 얘가 망가졌어도 얘가 멀쩡하면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죠. 또 두 유전자가 섞이면서 돌연 변이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지금 우리 부모들도 한 500개 정도의 돌연 변이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혼자 복제할 때는 돌연 변이가 많지 않았는데 돌연 변이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10월달쯤 되니까 다세포 생명이 생겼어요. 저는 세포 혼자인데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의 개체가 됩니다. 어떤 세포는 안쪽에 어떤 세포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되게 전문화되죠. 11월달쯤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 농도가 15%까지 높아졌습니다. 산소 농도 15%면 산소의 양으로 치면 지금 에베레스트 꼭대기 정도 돼요. 우리는 그것도 숨 못 쉬죠. 근데 이 동물들은 처음에 산소 농도가 0%였잖아요. 15%까지 올라갈 때 너무 높은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이때 또 기가 막힌 장치를 일부가 발명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껍데기예요. 껍데기 단단하니까 아래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또 껍데기 단단하니까 처음으로 센티미터 단위의 커다란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캉말캉하고 밀리미터 단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요지층부터 된 화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도 깜짝 놀랐죠. 왜 그전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나.
자기는 모르고 죽었어요. 이때가 11월 4일쯤 돼요. 이때 시작하는 게 바로 고생대입니다. 생명 역사가 1년이라 한다면 11월 4일쯤 고생대를 시작하고 21일쯤 상호가 나오고 25일쯤 나무가 생기죠. 그 다음에 누군가 육상으로 올라가요. 육상으로 올라가서 한참 잘 살다가 갑자기 지구가 사막으로 변합니다. 이때 막 죽어나가거든요. 이거 중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생대가 멸종이 돼야 되는데 멸종의 하나 이유가 지구의 사막화였어요. 지구가 갑자기 왜 사막이 됐냐면 판게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륙들이 다 한 개에 뭉쳤어요. 원래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뭉친 거예요. 원래 생명이 살기 좋은 건 해안가잖아요. 해안가 살기 좋았는데 해안선이 줄어듭니다. 여기 살기 좋았던 해안선이 내륙 한복판이 됐거든요. 그 사막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막에서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 또 산소 농도도 변해요. 갑자기 지금의 산소 농도가 21%거든요.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오기 직전에는 왜 없어졌어요? 네. 산소 농도가 여기 21%, 30몇 프로에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21% 이하로. 그러니까 지구는 사막화되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거기다가 시베리아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화산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시베리아에 보면 서유럽 크기의 현무암 덩어리가 400에서 3km 두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라산 높이가 1550m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서유럽 크기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중간에 한 10,000년씩 추기도 해요. 아프리카 살던 친구는 여기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그 화산의 영향으로 슬금슬금 죽어나가는 거죠. 약간 보기 싫은 분도 모르지만 이 책 정책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그 화산이 터지니까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와요. 화산에서요. 이산화황이 나오면 지구가 일시가 냉각화됩니다. 왜 지구가 냉각화돼? 그거 물어보시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냉각화된다까지 하고 지구가 냉각화되면 물이 육지 위에 머물러요. 육지에서 비가 생기니까 바닷물이 낮아집니다. 해양 생명의 96%는 한 4%밖에 안 되는 대륙봉에 살거든요. 깊이 200m의 바다에. 그러니까 일단 해수에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가스가 다 산성비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바다가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풍화적인 일이고 더 큰 거는 지구 온난화예요.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오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해양이 무산소화돼요. 바닷속에 녹아있던 산소들이 녹아지부터 날아가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헨리의 법칙이라고 배우는데 기체의 액체에 대한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것처럼 안 되고요. 여러분은 그걸 다 맞추고서 고등학교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그 바다의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명체를 죽으면 썩잖아요. 썩으면 깊은 바다에 메탄이라는 남아있는데 그 메탄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그러니까 얼음 물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메탄하이드이 자꾸 감축되죠.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0배나 강한 그 온실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식물을 죽고 식물 중에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죽죠. 근데 그제는 바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만 바다에 내려가는데 육지에 식물이 없으니까 됩니까? 비가 내리면 흙을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봉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다 뒤집어쓰다. 근데 흙만 뒤집어쓰는 게 아니라 거기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산소가 없는데 적절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페른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95%가 멸종했어요. 자, 이제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입니다. 공룡의 멸종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공룡이 멸종했다는 게 오해예요. 지금 공룡 멸종하지 않아 살아있습니다. 공룡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초식 공룡, 육식 공룡, 골반의 모양이 있더라, 조반류, 홍반류 가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조류형 공룡과 비조류형 공룡이 있어요. 그래서 비조류형 공룡, 새가 아닌 공룡은 다 멸종했지만 새인 공룡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우리의 안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구보다 4배쯤 되는 그 닭이 살고 있잖아요. 새는 이제 공룡이에요. 분류를 할 때 새는 이제 공룡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공룡인 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모든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거예요. 요때가 10월 24일이거든요. 이게 오해예요. 공룡은 이때부터 멸종합니다. 얘가 멸종해야 얘가 생기고 얘가 멸종해야 생겨야 누군가 빈틈을 만들어줘야 그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멸종을 해야 멸종해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죠. 근데 마지막 막판에 이제 멸종을 다 끝나버린 거죠. 새가 아닌 거는. 세 번째 오해는 공룡은 미련하게 몸집을 키우다가 멸종했다는 거예요. 왜 대기업 부탁할 때 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이 너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콩나물도 하고 빵도 하고 공명성 목적 기다 멸종하고 할 거야 그런데요. 대기업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집을 키워서 멸종한 게 아니라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6천만 년 동안의 지구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그 생태계를 생각했어요. 작은 동물들이 박을 받아요. 못살고 다 복잡해서 경쟁을 오심해요. 중간 크기의 동물들도 박을 받아요. 큰 크기의 동물도 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 크기의 동물이에요. 근데 갑자기 작은 큰 동물이 쏙 사라졌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편하게 행복하게 살까요? 목적을 줄이는 겁니다. 빈틈을 차지해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커다란 동물이 살았어도 우리는 얼른 목집을 키워서 다 새로운 데 찾아가는 게 이제 불로우존이에요. 근데 가장 큰 동물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공룡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래도 바글바글해도 자기도 바글바글해요. 근데 어떻게 위쪽은 비어있잖아요. 위쪽은 완전히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을 목집을 키우는 게 자기는 덜 경쟁을 한 새로운 구석을, 이렇게 니치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병만족이 제가 모시니까 정글의 법칙 그런 데 보면 병만족이 마다가스카를 갔다 왔어요. 병만족 100명이 갔거든요. 그 찍으러. 딱 한 달 전에 저희 3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가면은 되게 저기서 자잖아요. 밀리면서 자잖아요. 자다가 아침에 쭉 일어나면 몸이 찌부둥하니까 기지개 피고 뭔가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서 멀쩡한 나무를 차요. 그냥 잘못 온 나무를 뻥뻥 차요. 한국 선생님께서 누가 높이 치냐 경쟁하면서 차죠. 그 마다가 사람들은 쟤네들 왜 저러나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뻥 차면 나무에서 카멜레온 두 마리가 툭 떨어집니다. 빨간 카멜레온과 초록색 카멜레온이 떨어져요. 광고에 보면 초록색이 빨간색 되고 빨간색 초록색이 되고 뻥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빨간색 더 빨갛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정도가 변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카멜레온은 표범 카멜레온이라는 건데 빨간색은 암컷, 초록색은 수컷이에요. 나무 한 마리, 두 마리 쭉 떨어져요. 카멜레온 나무에 사는 건데 나무 쳤을 때 떨어진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몸이 차가워져서 잡고 있을 힘이 없죠. 도망도 못 거의 슬로비드를 움직입니다. 잠대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도시 근로자가 한 달 수입이 $60밖에 안 돼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의 어린이들이 나무를 뻥 쳐서 카멜레온을 잡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딸은 뭐라면 마다가스카르의 어린이들은 자연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자연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맛이 없구나. 맛있으면 분명히 잡아먹을 텐데 한번 잡아먹지 않는 것으로 맛이 없구나 생각을 먹을 생각은 좀 하냐. 그렇다 봅시다. 카멜레온이 작기 때문이다. 떨어진 이유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생각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부피는 1이에요. 표면적은 6이죠. 설마 이건 설명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피분이 표면적이 6인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면 표면적은 20하고 부피는 6이 8이 돼서 부피분이 표면적이 3으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체온을 잃는 것은 뭐냐면 체온은 오로지 피부에서만 잃는단 말이에요. 겉에서, 겉표면에서만. 등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등치가 크면 클수록 자기는 에너지를 더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키우면 생태계도 비어있고 빈 구석도 있고 자기 에너지도 유리하기 때문에 점점 몸집을 키웠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을 밀어나지 목집을 키워서는 아니라 뜬금없이 소현들이 꽉 붙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현들이 부딪히면 우리는 불과 며칠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커다란 동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때 고양이보다 큰 모든 동물은 사라졌어요. 공룡 중에서도 고양이보다 작은 공룡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비둘기만한 것들 살아남아서 지금 닭이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질문이 네. 그 아까 새가 공룡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조건 때문에 공룡이라고 분류할 해부학적 해부학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뼈도 그렇고 최근에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그 닭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조작을 해가지고 공룡의 주둥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닭은 공룡의 주둥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닭은 이빨 없잖아요. 이빨을 만든 거예요.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쥐라식 파크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닭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마 닭들은 되게 잘 될 거예요. 신생대가 시작됐는데요. 11월 25일부터 신생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때
시대 포일리 시대거든요. 포일리가 처음 생겼구나 그게 아니라 포일리 이때쯤 생겼습니다. 이때쯤 생겼는데 이때는 주먹만한 크기로 살아난 거죠. 아프리카 바보가 아니고 크면 어떻게 돼요? 공룡한테 잡아먹히잖아요. 이제 사막이나 밀림에서 살 때 반드시 지키는 규칙 하나가 아무리 더워도 텐트를 꼭 닫고 자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들어오거든요. 너무 더울 때 밖에 갈 때는 또 하나 최소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고비 사막에 갔는데 옆에 얼마 전에 책을 낸 젊은 친구가 밖에 저도 나가고 싶은데 먼저 나가야 되는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영아 너 꼭 신발을 신고 자 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볼 보고 딱 오는데 걔 발바닥이 빨개요. 반사으로 쥐가 갉아보는 거예요. 쥐는 바보가 아니어서 얼굴에 손 꽉 물지 않습니다. 살짝 긁어요. 천천히 피가 스며 나오게. 살짝 긁어놓고 그냥 오른쪽을 살짝 긁어놓고 근데 오른쪽 둔덕이 왼쪽에 스며 나왔고 그 다음에 왼쪽 핥아먹어요 살짝. 네. 그러다가 사막에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푸시팀 발라주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 있으려고 더워 죽어요. 쫓아는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일리들은 그렇게 살았죠. 공룡들 발바닥 긁어먹고 잠자고 뼈 알게 먹고 이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무주공산이잖아요. 자기네가 주인공이 되면서 점점 몸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인류가 등장하죠. 우리 애들이 조금 자세히 보면요. 12월 31일 날 오전 10시에 침팬지 개통과 사람이 갈라섭니다. 오후 4시에 직립을 하고 11시 50분쯤에 호모사피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다른 오후 만에 모든 인류를 대체해서 지금을 타작에 이끌니다. 네. 5분밖에 안 됐어요. 네. 아프리카를 나온 지 10분 됐습니다. 10분 됐고요. 모든 인류를 죽이긴 했을 거고 아니면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하기도 했겠죠. 네, 네안데르탈과 크로마뇽이 호모사피스랑 같이 살았잖아요. 네안데르탈은 우리가 조금 작았지만 몸이 더 다부지고 실제로 더 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인도와 호주 사이의 거리예요. 애들이 옹알옹알 되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옹알옹알 되는 게 아니라 인도와 호주 사이가 짧아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두 살이 넘어야 발음을 제대로 하죠. 근데 네안데르탈은 끝까지 인도와 호주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길어지지 못해서 말을 잘 못했고 호모사피는 충분히 길어졌어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바늘귀가 있는 바늘. 네안데르탈은 이걸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호모사피에스는 바늘 구멍은 이 바늘을 푹 찔렀을 때 생기는 구멍이 바늘 구멍이고 여기 바늘을 실을 깨는 데가 바늘 귀잖아요. 이 바늘 구멍이 아니라 것 같아요. 바늘 영어로는 아니고 우리 귀고 그래요. 네. 왜 알면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있을까 했을 때 눈에 무슨 구멍이 있다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네. 호모사피에스는 이걸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빙하기가 그쳤을 때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저걸 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옷을 걸쳐서 묶어 입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추운데 노동도 조건도 안 좋은데 옷이 여기 이걸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기도 안 좋고 막 그러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께서 처음 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5년 동안 논문을 한 번도 안 읽으셨나 내가 그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보고 당신 논문도 안 읽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얘기했죠. 저희 신문에서 봤는데요. 신문 딱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신문이 안 나와요. 네, 좀 있다. 왜 신문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700만 년 전에 책문을 갈라썼어요. 그러면 20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돌멩이가 남긴 게 있대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저를 확대해보면 약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돌멩이도 안 난 게 500년 빼고 이거 뒤에 200만 년만 생각해도 인류 역사의 99.5%가 구석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자연 환경에 적응을 했었죠. 환경에 맞춰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 그게 아니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어떻게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바꾸니까 지구의 생명체들은 그냥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700만 년 만드는 추수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1월 1일 0시에 인류가 수직 갈라서고 마지막 12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1년으로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수렴하고 채취밖에 없잖아요. 어제 새벽 6시까지 합니다. 12월 31일. 이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갈라선 거. 그 1000만 년을 따져봐도 몇백만 년, 700만 년을 따져봐도 700만 년의 인류 역사를 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건 한 12월 30일 오전 6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후 3시에 도시를 만들고 밤 11시 40분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이때 이 책의 주제인
안스로포센이라고 하는 인류세가 시작되고 바로 6번째 대멸종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멸종이 시작한 지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아. 우리는 거기 산 증인으로 나와서 역사책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대멸종 못 봐서 억울한데 6번째 대멸종 보고 있으니 야 우리 뭐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린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그 6번째 대멸종기인데 얼마나 죽을지는 몰라요. 세 번째 대멸종기는 보통 10,00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해요. 예, 좀 더 100만 년. 아무리 보통 100만 년 걸릴 생각하는데 6번째 대멸종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 이상은 안 걸릴 거다. 심지어 500년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긴 10,000년, 제일 짧은 100만 년에서도 최소한 100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대멸종보다. 우리는 그 상징이. 최근에 어저께 본 건데. 대멸종 기간이 보통 100만 년씩. 그래요. 아니, 그 차이가 많죠. 10만 년, 20만 년이 있었고요. 세 번째 대멸종이 100만 년쯤 걸린 거예요. 제일 컸던 거. 지금은 이제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때 그런 거고요. 예, 최근에 15세기부터 이제 동물들이 멸종하는 속도거든요. 근데 딱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꺾이잖아요. 그때 1820년에 산업혁명기부터 동물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멸종되고 있습니다. 멸종이 되게 간단했거든요. 온도가 갑자기 오르면 떨어져요. 한 온도가 5도, 6도씩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50년 동안 0.35도 올라가고 이러면 지구온난화가 클 때 생각하잖아요. 대멸종기에 지금 변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팍 떨어지고 대기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나요?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이 21%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소도 안 높아져요. 우리나라 대기 산소 농도는 1987년이 제일 높았어요. 8% 오일 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상승기가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산소 온도도 이제 그대로잖아요. 근데 왜 멸종되고 있냐? 딴 때 5번째 대멸종은 이런 데가 멸종을 했는데 6번째 대멸종은 오로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동물들은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산에 하나, 안동산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간에 한 두 마리가 죽어버리면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지리산에 살던 친구가 짝을 지으려고 백두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별 막혀있으니까 얘네들은 중간에 커다란 몇 마리만 죽으면 멸종해요. 실제 자연계에 있는 수컷의 95%는 암컷 옆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인류 수컷 암컷들은 정말 못 빠졌어요. 95%는 암컷 옆에 가보잖아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짝짓기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게 살기 때문에 짝짓기는 일상적인, 심지어 생식과 상관없는 짝짓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동물, 비효율적인 동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이 안 돼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냐? 사람이 너무 많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두면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가로 2km, 세로 2km, 높이 2km의 상자에 딱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도 똑같은 양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2km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자에는 개미 상자에는 개미가 약 12,000종에서 14,000종이 들어있어요. 12,000종에 12,000종이고 14,000종이 뭐야? 우리가 아는 게 12,000종이에요. 모든 것도 한 2,000종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12,000종, 14,000종 쓰는 거죠. 근데 같은 산에 이건 12,000종에서 14,000종의 개미가 있는데 같은 생물량의 한 개의 종인 거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생물량이 있었던 적이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지구의 인구가 35억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는 동안에 지구의 인구가 2배가 됐을 거라고 해서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죠. 빨리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멸종이에요. 랍스터에 기타를 열심히 했더니 막 벗겨져서. 대멸종이 무슨 문제겠어요? 멸종은 당연한 거라 했잖아요. 대멸종인데 95%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살아남는다면 싹 바뀐 생명도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보기 좋잖아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우리가 대멸종을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지렁이 걱정해주고 개미 걱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보니까 최고 포시자는 반드시 멸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최고 포시자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회동포주의에 무슨 모든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대멸종을 걱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야, 우주는 정말로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약 3,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한 3,000억 개쯤 있어요. 얼마나 커요. 우주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주는 큰 적도 없고 아름다운 적도 없어요.
어떤 생명도 우주는 크구나 생각도 없고 어떤 생명도 우주는 아름답다고 불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주의 지구에는 모든 생명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되게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사라지면 우주는 그 순간부터 그냥 먼지덩이에 불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우주가 계속 아름다우려면 사람이 살아남아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명품입니다. 자동차와 에어컨과 엘리베이터. 제가 정말 사랑해요. 제가 사막을 좋아하지만 사막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돌아가고 싶어요. 에어컨 바람 쐬고 싶습니다. 석유에 중독되어 있어요. 저만 석유에 중독된 게 아니라 우리 농사 자체도 석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석유로 지어요. 저거 없으면 못 짓죠. 제가 고양시에서 도시생태 농업 연구에 딱 만들었어요. 50이 모여서 200만 원씩 내가지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위에 모토는 뭐냐면 우리 석유를 쓰지 않고 온몸으로 농사를 짓는다. 일주일 지나고 35가지 나갔어요. 농민들이 나쁜 삶에서 석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틀 해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50가정이 모였는데 이틀을 내립하면도 200평도 개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박 2일로 무주에 가서 MT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다가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생태 농업을 지향하되 일단은 석유를 쓰자. 석유 쓰니까 20분이면 끝나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석유에 농사 석유를 짓다는 게 뭘 보면 쓰느냐? 쿠바를 보면 되는데요. 쿠바가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석유량이 확 줄었잖아요. 1990년에 이만큼 쓸 수 있는데 96년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때 농업 생산량도 이렇게 딱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석유로 짓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쿠바는 도시농업으로 극복을 합니다. 도시농업으로 이게 카페에 있는 화분이나 상자톱밭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땅만 있으면 무조건 농사를 짓고 소는 잡아먹지 못하고 탁탁 마를 때까지 견인등을 쓰고 농부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삭각 곡괭이밖에 없으면 여자와 아이들도 매일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대학생들도 매 학기 농업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왜냐하면 그런 듯이 다음 학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땅 있는 곳으로 도시 사람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 가서 땅 있는 데서 농사 지어 이동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요. 곡물은 오래 발생하잖아요. 곡물 대신 야채 키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 농법이 필요한데요. 첨단 농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각자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300평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걸 되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진작해서 학교를 1년을 그만두고 열심히 해서 유기농업 기능사 학교도 땄어요. 1년 동안 농업대학을 다녔거든요. 나라에서 하는 건. 6년 동안 뭔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던 게 뭐였습니까? 노는 거. 유년기 길었고, 그 다음에 내한테달리 바느질 했고, 근데 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면서 어쨌든 사람이 다른 그냥 지구를 지배하고 바꿀 수 있었는데, 우리 농사도 안 짓고, 바느질도 안 하고 있어요. 내한테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에너지는 없는데, 너 내한테처럼 살아봐. 그 다시. 갑자기 우리 옷 사고 입고 바느질인데 바느질도 못해, 농사도 못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방법이 뭘까? 인터스텔라에서 영화 보셨나요? 네. 인터스텔라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데 송경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봤다고. You should think of us as individuals, but as a species. 해가지고 아빠 브랜드 박사가 딸 브랜드 박사랑 통화를 해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아니라 인류의 종으로서 우리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유정란이 생각해보니까 수정란 2,000개를 가지고 우주의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빠가 다른 데 그런데 딸이 막 놀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아마도. 하지만 거기서 인류의 씨를 뿌려가지고 인류를 계속 종을 집중시키자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감독에 자문했던 킵선 박사나 놀란 감독은 물리학적으로 뛰어난지 몰라도 생태학적으로는 젠벽이에요. 사람 2,000명이 있다고 했더니 그 생태가 유지될까요? 똥은 누가 치워주나요? 그러니까 가려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 식물, 동물 한층에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책에 나온 아까 생물권 2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바이오스피어 2가 바로 그 실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태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자연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실패했지만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꽤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종으로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 도대체 놀란 감독이 이런 멋진 말을 어디서 찾아왔을까 찾아왔습니다. 이 칼 세이건 박사거든요. 칼 세이건 박사가 코스모스 마지막 회, 그 옛날 때 이 연예계 끝에 마지막 회 에필로그로 15배의 원자가 보이는 하나의 유기체가 우리예요, 사람이. 물질 자체의 진화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행성 지구라는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이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코스모스까지 그 기원을 탐색하게 되었죠. 자,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이 바로 거기에요. 그 지구의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놀란감도 이거 뺐어요. 지구의 충성을 바치라는 걸 지구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죠. 포기해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대변합니다. 생존하고 번성해야 하는 우리 임무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 아주로되 건박한 코스모스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아서 지구와 우주를 빈대해줘야죠. 사람 같은 생명체는요, 어떻게 생명이 오래 끝까지 살겠어요. 사람도 멸종하겠죠. 사람 전쟁이 크게 줘도 150만 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지난 살 보면.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가장 위대했던 생명이 150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기껏해 21만 년 살다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더 살아남아야죠.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거기서 생각하는 게 자연사 박물관이거든요. 자연사 박물관은 실패한 생명들의 집합소입니다. 다 멸종한 생명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어떤 우리 역사에 어떤 실패와 성공이 있었는지 우리를 보고선 그 우리의 앞날을 그 걱정을 염려해 보자는 거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체들은 어떻게 번성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고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종의 지속성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조금 써야 되고 에너지 조금 쓰고 생물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생태계 속의 다른 구성원들과 최대한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가 6번째 대멸종에 쭉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